그거 나니아 연대기 같은 영화 아냐? 라는 착각을 일으켜 많은 관객을 충격에 빠뜨린 기에르모 델 토로 감독의 대표 작품이죠. 이제는 많이들 알고 있듯이 스페인 내전과 그 이후의 비극을 기묘한 동화로 풀어낸 작품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영화를 본 후 그래서 저 마법이 진짜일까 아니면 오피리아의 상상일까 하는 의문에 빠졌습니다. 갇혀있던 오피리아가 분필로 그린 마법의 문이 아니면 탈출할 수 없다는 개연성이나 혼자서 허공을 보며 말하는 오피리아를 보는 대령의 시선처럼 마법의 진위 여부를 가리는 상반된 장면이 여러가지 발견됩니다. 하지만 저는 이 영화의 판타지는 마법이 존재하기를 바라는 관객의 감정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영화의 시작은 오피리아입니다. 죽어가는 그녀의 모습이 역재생되죠. 관객은 징그러운 거대 벌레를 보며 요정이라고 말하는 이 불쌍한 소녀가 미치지 않았고 죽지 않았기를 원하기에 마법이 진짜이기를 바라게 됩니다. 이는 스페인 사람들의 마음을 간접적으로 공감하게 만드는 구조인데요. 영화의 배경은 1944년 스페인 내전이 끝난 지 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공화파 게릴라의 활동이 지속되고 프랑코 정권의 폭정이 엄청나던 시기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전쟁이 끝났지만 국민들은 계속해서 고통받던 시기죠. 영화는 1975년 독재자 프랑코가 죽고 민주주의가 회복되기 전까지 계속되던 아픔을 담고 있는데요. 오피리아를 연기한 배우 이바나 바케로는 배역보다 나이가 많은 11살이라 다소 성숙해 보이기는 하지만 이 역할이 상징하는 것은 순수성입니다. 거짓도 고통도 없다는 동화 속 지하 왕국을 믿는 오피리아는 이상적인 세상을 꿈꾸는 순수함을 의미하죠. 평등한 세상을 꿈꾸던 공화파의 연약하고 순수한 면모를 어린아이에 빗댄 표현인데요. 이런 그녀를 억압하는 존재, 비달 대령은 파시즘을 의미합니다. 프랑코 정권 하에 경찰로서 게릴라를 탄압하는 모습을 직접적으로 보여주죠. 두 사람 모두 영화 막바지에 죽음에 이릅니다. 이들의 마지막은 어떻게 다를까요? 비달 대령의 아버지는 군인이었습니다. 그는 전쟁에서 죽기 직전 시계를 깨트려서 자신의 죽은 시간을 아들에게 남겼죠. 하지만 대령은 저녁 만찬 자리에서 이 일화를 부정합니다. 그 시계를 고쳐 매일 들고 다니고 마지막에는 자신도 똑같이 하려고 하면서도 말이죠. 그의 아버지가 참전한 전투는 리프 전쟁입니다. 식민지인 모로코의 베르베르인들이 스페인의 포갑에 맞서 일으킨 독립전쟁이죠. 프랑스의 도움으로 이겨 식민지는 유지했지만 스페인 군대는 여기서 대패합니다. 치욕스러운 패배의 역사죠. 강한 자가 모든 걸 지배하고 약자들은 그 안에 소속되어 자신을 동일시하는 전체주의적 관점을 가진 대령에게 있어서 패배자 아버지는 부끄러운 존재일 겁니다. 시간을 칼같이 따지고 면도에 집착하는 강박적인 태도와 여성과 어린이 등 약자를 무시하는 모습에서 아버지를 지우고 완벽해지고 싶어하는 그의 열등감과 집착이 느껴지는데요. 실제로 리프 전쟁에서의 패배는 스페인 군부의 대외적인 치욕이 내부로 향해 국민들을 탄압한 원인으로 평가됩니다. 내전 이후 스페인을 장악한 프란시스코 프랑코는 리프 전쟁에서 외인 부대를 이끌며 부상한 몇 안 되는 전쟁 영웅이기도 했죠. 그러니 비달 대령이 상징하는 건 수치스러운 뿌리를 지우고 강력한 독재자에게 귀속되어서 자신의 나약함을 감추려는 존재들입니다. 파시스트 그 자체죠. 하지만 비달의 요구는 게릴라들에게 묵살당합니다. 지도자를 숭배하고 집단주의를 추구하는 파시즘은 필연적으로 독재자만을 위해 존재하게 되죠. 한낱 대령 따위의 개인적인 역사는 전체주의 안에서 존재할 수 없습니다. 개인의 의견과 권리를 주장하는 건 그가 탄압하던 공화파에서나 가능하죠. 결국 비달은 자신이 택한 파시즘 안에서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고 부품으로 쓰여 사라집니다. 임기 말년에 아들이 없어 후계자를 세우지 못하고 자신을 따르던 세력마저 쿠데타의 실패에 소멸해버린 프랑코 정권의 최후와도 비슷하죠. 그럼 오피리아는 어떨까요? 정말 지하 왕국으로 돌아간 걸까요? 동생을 데리고 미로에 들어선 오피리아에게 파는 순수한 피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아주 살짝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데도 그녀는 동생을 지키기 위해 거부하죠. 동생은 긴 독재 기간을 거친 후대의 스페인을 의미합니다. 파시즘의 추종자 비달 대위와 그 희생양인 어머니 카르멘 사이에서 태어난 비극적인 과거의 아픔을 가진 아이죠. 이 아이를 지켜낼 수 있었던 건 두 명의 믿음 덕분인데요. 먼저 오피리아는 마법을 믿고 엄마와 동생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 게릴라의 일원인 메르세데스가 벽에 그려진 분필 흔적을 보고 마법을 말하던 순수한 오피리아의 믿음을 떠올려 미궁에서 비달을 찾아냈죠. 영화의 배경인 44년도는 아직 독재가 한창이던 시절이지만 역사를 상징하는 메타포로서 이 장면은 비달이 죽고 파시즘의 포갑이 끝나는 순간입니다. 반대로 오피리아의 죽음은 지하왕국이 상징하는 이상적인 사회의 존재와 그 세상을 실현시키는 마법, 믿음을 지켜온 세대의 희생입니다. 그녀 자신은 현실에서 죽음을 맞이하지만 그 의지와 희생의 의미가 사라지지 않기에 거짓과 고통이 없는 세상으로 떠나는
환상적인 결말로 이어지는 건데요. 아니 오피리아가 뭘 했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붙인 3개의 열쇠라는 부제처럼 오피리아가 실행한 3가지의 미션이 있죠. 동화적으로 연출했지만 역사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먼저 나무를 차지한 독두꺼비는 혼자만의 이득을 위해 모든 걸 독차지해서 오래된 나무가 꽃 피우지 못하게 만들죠. 두꺼비는 스페인 땅의 절반을 소유했던 약 1%의 귀족 지주들을 의미합니다. 내전이 일어나기 전 토지 개혁을 시도했지만 공화파의 패배로 모두 무효가 되어 지금까지도 불균형한 소유 구조가 유지되고 있죠. 두 번째 임무인 페일맨은 독특한 비주얼로 인기가 많습니다. 외모는 일본의 요괴 테노메와 매우 닮았고 크툴루 신화에서 도덕적 부패를 담당하는 이골론학의 의미와 외모를 참고한 것으로 추측되는데요. 페일맨은 만찬이 차려진 식탁에 앉아 있습니다. 이전 장면에 나온 비달대령의 저녁 만찬과 비슷해 보이죠. 이 괴물은 탐식에 집착하다가 저승의 밀실로 추방되었다는 설정입니다. 아무것도 먹지 못해 앙상해지고 순결한 피만 원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가 아이를 잡아 죽이는 그림들이 걸려있고 아이들의 신발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유대인 홀로코스트를 연상하게 만드는 장치와 파시스트 비달과 연결되는 구도를 통해 그가 파시즘의 잔혹한 학살자를 의미하는 걸 알 수 있죠. 오피리아가 훔치는 황금 단도는 페일맨의 존재를 유지하는 힘이자 그를 해치울 수 있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단도가 사라지면 페일맨 역시 사라지기 때문에 미션이 끝나고 그 역시 소멸했을 것 같은데요. 학살자에게서 폭력의 힘을 빼앗아 그를 무너뜨리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허나 그 과정에서 음식을 먹으면 안 되는 게 임무의 중요한 조건이자 시험이었죠. 첫 번째 임무 때문에 저녁도 굶었는데 배고픈 어린아이에게는 너무나 어려운 조건입니다. 그런 오피리아에게 판은 크게 화를 내죠. 판은 왜 이렇게 그녀에게 가혹할까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헤르메스의 아들로 나오는 목축의 신 판은 사실 그보다 더 오래된 이름입니다. 판이라는 전미사는 모든 것을 의미하죠. 고대의 신 판은 자연 그 자체를 담당합니다. 기에르모 감독 역시 영화 속 판을 선역도 악역도 아니라고 언급했었죠. 가정부 메르세데스는 직접적으로 자신의 어머니가 판을 믿지 말라고 했다며 오피리아에게 농담식으로 경고하는데요. 저는 판이 자연의 법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배고픔, 두려움, 고통, 우연한 불행, 죽음까지 인간이 통제하기 어려운 기본적인 법칙들이죠. 이런 고통과 욕구는 인간을 시험에 들게 합니다. 그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고 무너지면 이상적인 세계에서 멀어지는 거죠. 공화파가 패배한 이후 많은 사람들이 현실적인 시험 앞에서 포기하고 물러났을 겁니다. 하지만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 모든 것 앞에서 약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불완전하고 불안한 것이 인간적이고 자연스러운 것인데요. 마지막에 동생을 넘겨주지 않는 오피리아가 어찌 보면 비이성적이라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약간의 피만 낸다면 문제가 없으니까요. 그녀가 느끼는 두려움과 신체적 연약함은 인간이 이상세계에 다다르기 어렵게 방해하는 자연적인 본질을 보여주죠. 그럼에도 동생을 지키려는 사랑의 마음은 순수한 희생으로 이어져 그녀를 지하왕국으로 데려다줍니다. 이상을 추구하는 것은 완벽함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로 이해했는데요. 의사가 숲에 숨은 게릴라들을 찾아갔을 때 한 군인의 다리를 절단하는 수술을 하죠. 마취제도 없어 와인에 의지해 고통을 참아냅니다. 다친 곳에 부패가 퍼지기 전에 잘라내는 결단을 보여주는데요. 다리를 잃을지언정 물러서지 않는 모습이죠. 반대로 입이 찢어진 대령은 이미 피가 멈췄는데 입을 꿰맵니다. 자신의 불완전함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는 완벽함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죠. 결국 비달과 파시즘은 한순간 권력을 잡고 시대를 유린하긴 했으나 명맥을 잇지 못하고 사라졌습니다. 대신 공화파의 유산은 세계 곳곳으로 퍼져 파시즘과 싸웠고 아직은 불완전하더라도 민주화된 스페인의 근간이 되었죠. 기에르모 델 토로 감독은 멕시코 사람입니다. 스페인에서 망명한 공화파 인사들이 그의 어린 시절과 영화적 소양에 영향을 주었죠. 그에게 큰 영향을 주었던 스페인 영화 벌집의 정령처럼 이 영화 이전에 만들었던 악마의 등뼈나 최근의 피노키오까지 그는 전쟁이라는 폭력적 비극이 아이들 같은 순수성을 파괴한다는 경고를 늘 하고 있습니다. 그가 만드는 기괴하면서도 아름다운 영화들은 불완전한 우리와 이상적인 꿈을 한데 섞은 결과가 아닐까 생각하는 저는 영상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Check the mic and make sure it sound right, boys.